돈이 유동성이 많이 넘치면서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자, 여러분이 살짝 놀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자, 볼까요? 자, 서울대 다니는 아들의 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 지인 중에 예. 아들이 서울대 2호 학번인 사람이 있어요. 2호면 작년에 입학했네요. 서울대 1학년이에요. 예. 아들인데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이 전업 투자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서울대 들어갔는데. 네. 오.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 일 해봐야 소용없더라. 서울대 나와서 학교 좋은 데 나와봐야 소용없더라. 취직하면 소용없더라. 별 소용없더라. 세상 살아보고 예. 특히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뭐 그 전업 투자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방구석에서 룸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빨리 이 자본을 자산을 모아가지고 예. 좀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좀 세상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아들이 서울대 갔으면 뭐 고시 보거나 그렇죠. 뭐 고위 공무원이나 뭐 아니면 법관이 뭐 되거나 무슨 교수 되거나 법관 되거나 뭐 그런 거를 바랬을 텐데 이게 뭐냐면 돈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념이나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예. 이런 거 물론 이게 일반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원룸에 사는 박사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 지인이에요. 저 아는 후배인데 예.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시간 강사를 해요 대학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쩌냐면 아버님은 이제 대학의 교수셨어요. 어머님은 이제 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 교육가 집안이구나. 예, 교육가 집안이야. 그걸 굉장히 잘 배웠고 이제 지방에 살아가지고 이제 이분은 서울에 와서 이제 스카이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박사 따면서 이제 혼자 싱글이거든요. 혼자 지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룸에 이제 월세 내고 사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절대 빚을 내면 안 된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근거와 옥조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렇죠. 교육자 집안은 거의 빚이 없죠. 네. 뭐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특히 이제 지방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 부동산에 대한 감도 없었고 없어. 대출, 빚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교육을 받고 했는데 나이가 이제 한 40 정도 돼가지고서야 이제 완전히 갑자기 자기가 이제 뭐 상대적인 알거지가 됐다는 걸 실감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30살이 되기 전에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불려가지고 대출을 내서 서울에 뭐 아파트 조그만 거라도 산 그런 친구하고 자기 자신하고 완전히 운명이 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쩌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버님 그 옛날 기준으로는 뭐 아버님 70대인데 아니 그때 뭐 지방대 교수란 게 그 지역 사회에서는 얼마나 대우를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절망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승진은 됐고 난 됐고 그냥 아니 뭐 내가 죽어라 이래가지고 승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열심히 투자를 하는 게 내 인생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더더욱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늘어나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열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거든요.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례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공부 못한 동생은 야단쳤던 고위공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은 제가 이제 경제부처를 오래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 이제 서울대 나와서 이제 고시 붙어가지고 현직 고위공무원인 분인데 자기 동생이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게 뭐라고 했다는 거야. 너 공부해라.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냐.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라고 했는데 지금 어쩌냐면 이제 이 고위공무원이라는 분은 이제 서울에 자가는이 있어요. 근데 약간 외곽 지역이가지고 가격이 되게 좀 낮아요. 근데 이제 이 형한테 야단을 말했던 공부 못했는 동생은 서울에 굉장히 좋은데 아주 비싼 자가를 갖고 있어. 한 3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동생한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냐면
저는 이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게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 비극이냐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투자도 잘해야 되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삶의 이 버든 이게 짐이 늘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고위공무원과 그의 동생의 얘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역전의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네, 한 분야를 잘 못하더라도 역전의 기회가 있네요. 그런 거죠. 어. 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어요. 공부 잘 못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학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직장을 뭐 남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직장 못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감이 있어가지고 이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시대에 투자를 잘했다. 그러면 그 뭐 쉽게 말해서 반가이라는 용어를 제가 기자들이 좀 쓰는데 회복을 할 수 있고 역전을 시킬 수 있고 와.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 극단적인 의대 열풍 역시도 이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시드머니를 확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유튜브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의사들도 되게 재테크 많이 하고 투자 그렇죠.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의사들 투자 많이 한다는 거 이거 저기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네.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잘했잖아요. 전교 1등이죠. 뭐. 전교 1등하고 어디든 의대 가가지고도 네. 진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긴 네. 시간 동안. 그렇죠.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해도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50대 60대 사는 게 다르더라라는 걸 이 사람들도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고 또 요것도 이제 제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임원분이신데 국내 5대 기업 계열사의 상무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어디로 말하면 그 동네 분들이 서운하시겠지만 하여튼 경기도의 어떤 신도시의 전세를 사세요. 이분은 뭘 잘못하셨냐면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렇죠. 부동산 폭락론에 배팅 하신 분이고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팀장은 잠실에 30억대의 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상무를 뭐 한 10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 상무하면 되죠. 매년 계약을 해야 돼서 매년 계약해야 이게 되잖아요. 이제 한 네. 여름 지나면은 네. 재계약이 될까 공포에 떨기 시작해요. 그렇죠. 제 주변 다 상무 전무라서 다 그렇죠. 알죠. 부사장들 이런 분들. 예. 그러면은 뭐 이 팀장보다 상무가 연봉이 뭐 높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생애 전체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네. 오른 금액으로 팔고 갈아타는 거지. 그렇죠. 새로 진입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어렵죠. 네, 힘들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사례도 제가 쭉 보여드린 거는 뭐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네. 우리 삶의 경제 공식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의 공식이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삶의 공식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이 사례들이 비단 저만 겪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을 아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네. 도대체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 네. 이걸 약간 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자 보세요. 이 관리재정 수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연간 재정 적자를 얘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10조 대 20조 대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100조씩 적자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100조씩 적자 난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수익과 지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빵꾸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적자 국채를 찍어서 조달을 합니다. 그렇겠죠. 조달을 합니다. 조달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돈을 써야 되니까. 빚을 낸다는 정부도 거예요. 빚을 냅니다. 빚을 네.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방송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어요. 202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M2가 연평균 130조 원씩 늘어났다고. 그렇게 260조 원씩 늘어났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5년 동안 1,300조 원 늘어났고. 그러면은 어쩌냐면 자 대충 한 1년에 100조 원 정도 재정 적자가 나서 이거를 적자 국채를 찍었을 때 M2가 260조 원이 연간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한 5, 6년 이렇게 봤을 때 요거보다 이제 이 적자 국채를 더 찍거든요. 조금 더 찍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더 네. 찍으면 그러면은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뭐 금리가 더 높아지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연간 M2가 200조 원씩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작년 8월 기준으로 4,40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M2가. 그러면 뭐 한
5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5,400조 원은 된다고 봐야죠. 4,400조 원에서 5,400조 원은 된다고 더 봐야죠.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니멈으로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네. 야 그 돈이 어디로 가긴 하겠네. 또. 어디로 가죠? 예, 어디로 갑니다. 그거 찾아서 미리 투자해 두는 게 투자네요. 그러면 야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엠드로가 하는 게 보통은 네. 이제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이제 계좌에 금융상품에 들어있는 돈들이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네. 그러면 그거를 꺼내서 쓴단 말이에요. 꺼내서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자 이제 이걸 보면 자 우리가 내 재테크를 잘 알고 하려면요. 네. 정부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728조라는 건 올해 정부의 예산이잖아요. 2026년도. 예.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재부에서 다 중기 재정 지출 계획이라고 해서 한 5년치를 잡아두거든요. 오. 그럼 보면 2029년에는 정부 예산이 835조 원까지 늘어요. 그래서 연평균 5.5%씩 계속 늘린다라고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이제 IMF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한 1.9% 2%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5.5%라는 거는 경제 성장 속도의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추세가 계속 간다는 거고 지금 이제 요거 보면은 이미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펑크가 난다는 거를 정부에서 이미 다 예고를 해놓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누가 자세히 얘기 안 해주는데 좀 보세요. 예. 자 올해 109조 원 펑크 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예산 상태로라고 하면 네. 거둬들일 돈보다 그죠? 나갈 돈이 더 많다. 예. 728조 원의 이제 이 예산을 네. 이제 집행을 하면서 네. 109조 원은 펑크가 난다라고 이미 이제 예측해서 이제 이만큼은 적자 국채를 찍어서 빚을 내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 예. 미리 그러니까 예고를 이제 했어. 야. 여기서 보면은 728조 원이라고 하는 거를 예. 전부 세금 수입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619조 원 정도 되나요? 한 620조 그쵸, 원 그쵸. 정도, 한 그 정도 되는 돈만 세금 수입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 109조 원 정도는 그냥 뭐 이 빚을 내 가지고 빚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줄어듭니까? 더 늘어나네요.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냐면 2020년대 들어서 5년 동안 연평균 대략 M2가 260조 원 정도씩 늘었으니까 앞으로 5년 금리가 더 높아져서 빚을 좀 덜 내가지고 또 대출 규제도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충 한 1년에 200조씩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무리한 예측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네. 뭐 당연히 스스로예요. 스스로 한 거잖아. 이게 남이 해준 정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기획재정부나 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거시경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신 네. 분들은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딴 데서 잘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죠. 이게 뭐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정부의 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코로나 때 좀 늘어났는데 그때 이제 늘어나고 이제 다시 안 줄어도 계속 많이 늘거든요. 네네. 이거는 근데 자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정부의 지출들이 이렇게 2020년에 들어가 엄청나게 늘었냐? 네. 빚을 엄청 내면서까지 지출을 많이 하느냐? 자 일단은 이제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네. 고령화 저출산 방어용의 의무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세요. 저출산 방어한다고 돈을 수십조씩 쓰잖아요. 맞아요. 한 명 더 낳는 네. 비용으로 막 일단 몇 천만 원씩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그렇죠. 시작하죠. 예. 그리고 고령화되면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 지출이 그냥 굉장히 많거든요. 공짜로 주는 돈. 예. 공짜로 주는 돈. 근데 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들의 글로벌한 트렌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봤듯이 정부가 직접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정부가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요. 시중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어때요? 이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네. 그럼 양극화가 심해지면 또 어떤 요구가 쏟아지면 정부가 돈을 더 뿌려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해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커져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추경이나 이런 거 하면 뭐 소비 쿠폰 이런 거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해가지고 돈을 정부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네. 돈이랑 돌고 돌기 때문에 또 자산가 주머니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지.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극화 심해지니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달라. 그 당장에는 편할 수 있죠. 당장에는 효과 느껴질 수 있지만 소비 쿠폰 뿌렸을 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는 돈이 유통이 되면 네. 부자들한테 가는 거고 그리고 자 빚에 대한 이 경각심이 많이 둔화됐어요, 사실. 그렇죠,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부분이 또 나름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글로벌 경제를 이해할 때 있어서. 네. 자, 지금은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다시 보호무역 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쩌냐면, 이 2차 전지나 이 전기차나 반도체 이런 배터리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미국과 뭐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재정을 30조 넘게 넣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유럽은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 위협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돈을 정부가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고 이게 어떻게 바뀌지 않을 거고 당분간에 그리고 네. 그래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낸다. 적자 국채를 많이 찍으면 돈이 왜 많이 늘어나냐면 국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국채 유통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실효금리가 오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이 발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시중에 있는 국채를 좀 흡수를 하거든요. 흡수를 하면서 돈을 시중에 뿌려놓거든요. 그렇죠, 원리상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 여기 보면은 이게 미국이거든요. 네. 자 보세요. 미국 보면은 이 빨간 선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선이 미국의 M2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M2가 늘어나는 거하고 자 미국의 집값이 상승하는 거하고 거의 얼추 비슷하게 갑니다. 와. 거의 비슷하게. 아까 0.2% 그 상위권 거랑 거의 유사하네. 유사하게 가죠. 야. 굉장히 유사하게 갑니다. 그러네요. 유사하게 가는데 야 이게 이제 뭐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건데. 한국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미국도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사실 이제 기획재정보다 이제 금융이나 이런 데 출입을 많이 해봐서 네. 거시경제나 금융 이런 걸 많이 다뤄봤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건설업계 관점을 조금 낮춰주고 금융의 관점 좀 약간 높여서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업 베이스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규제가 어떻고 몇만 세대가 공급되고 이런 쪽에 해설이 많은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금융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시대에서는 그렇죠. 빚을 얼마나 내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소득에서 월급쟁이가 받는 돈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민간 부분에서 우리가 보상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늘었어요. 국민소득 이제 전체 GNI가 이제 뭐 GDP랑 아주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2000년 초반에는 57% 정도였는데 최근에 68%까지 갔는데 이게 10%포인트가 장난이 아닌 게 국민소득이 연간 요즘 한 2,500조 원 되거든요. 그럼 그 10%가 어디다 250조잖아요. 그러면 옛날 기준에 비해서 비율상으로 봤을 때 한 250조 원 정도를 월급으로 더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그 돈이 250조만큼 월급 더 받는 돈이 그게 기초자산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네,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볼 필요 있고 급여가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경총에서 정리를 하는 건데 2002년하고 2022년에 급여가 늘어나는 거 보면 대기업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2,742만에서 7,061만으로 뭐 이렇게 한 160% 가까이 늘어날 때 20년 사이에 EU 평균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못 미치죠. 일본은 아예 그냥 명목 액수 자체가 줄었거든요, 이 사이에.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급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게 부동산 값을 높이는 데 저는 굉장히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에서 공시는 자료입니다. 2000년에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3,669만 원. 근데 이제 불과 10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직원들이 내는 이 레버리지로 일으키는 이 대출액 이런 게 엄청나고 이게 이제 통화량을 많이 늘려놓는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계산하실 거예요. 30대 초반 초중반 정도 되는 부부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부가 이제 한쪽은 대기업 과장이고 한쪽은 시중은행 대리다. 네. 이렇게 치면 이제 이분들은 세후로 월 평균 소득이 한 1,0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겠죠. 그죠? 요거는 다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당도 받고 연말에 성과급 받아가지고 이거를 세후로 해서 12분의 1로 하면 이 정도 부부들이면은 그냥 무조건 월에 1,000만 원 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월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비율로만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절대 숫자로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절대 숫자는 많죠. 꽤 됩니다. 예. 특히 꽤 서울 됩니다.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지 뭐. 네, 상당히 많고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 6억 원을 연사 프로에 월급 연동으로 30년 빌리면 한 달에 286만 원 갚는데 이게 엄청난 부담이다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저 게 정도면 너건이 갚는 거지.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부담 하나도 없죠. 예.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건데 예. 대출에 대해서 아직도 겁을 많이 내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여전히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대출 규제 세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6억으로 한번 좀 세게 쪼였을 때 작년 6월인가요? 그때 이게 6월 7일 대책, 그렇죠. 6.27 대책. 그때 6억으로 줄였죠. 예. 근데 그때 약간 놀랬던 반응이 뭐냐면 우리 사이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도 아니 집 산다고 대출을 8억 10억씩 내는 사람도 있어 나 몰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있었어요. 은근히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바뀐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 이런 거고.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